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세계 1위를 차지한 비아디가 곧 한국에 상륙합니다. 저가 전략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죠. 네덜란드에서 전직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안락사에 관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안락사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갓잡은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대가들의 투자 노트에서는 월가를 정복한 천재 수학자 제임스 사이먼의 투자 철학 배워봅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주영 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먼저 첫 소식이 김주영 기자님이네요. 네. 중국 1위 전기차 제조사, 우리에게는 아직 수입이 안 돼서 좀 생경스러운 분들 계실 텐데 비아디, 네. 이 비아디가 드디어 한국에 전기 승용차를 출시한다는 소식 이번에 들려왔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1위, 지난해 4분기에는 세계 전기차 1위를 차지했던 비아디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국내 전기차를 선보이려면 주행거리는 각종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절차에 2-3개월이 걸리는데 변수 없이 착착 진행이 된다면 상반기 안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아디의 한국판 건은 국내 무역 상사인 GS글로벌이 가지고 있어요. 취재 결과 GS글로벌과 비아디는 국내에 전기 승용차를 언제 출시할지를 두고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년간 국내 전기차 시장을 관망하다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출시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네, 사실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4분기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회사잖아요. 네. 이런 회사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한다고 하니까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이른바 얼리 어댑터들의 구매가 끝난 뒤 대중화를 향해 가는 과도기에 있어요.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침체의 국면 캐즘이라고 합니다. 이 일시적 침체의 원인은 가격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데 있거든요. 약 5천만 원짜리 재산을 들이는데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하니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뭘 그렇게 긴장해. 예전에 중국차 보면 문짝도 안 닫히고 주행 중에 바퀴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만약에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비아디의 차가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시장에서 지난해 4분기 1위를 차지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예, 세계 시장에서 가성비를 인증받았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방금 기자님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이 가성비를 인정받았다.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한국에 출시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부분도 가격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모델이 어느 가격에 출시될까요? 네, 비아디의 첫 국내 출시 모델은 소형에서 준중형 SUV 아토3가 유력합니다. 비아디가 세계 시장에 내놓은 1호 모델이자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예. 중국 외 시장에서 10만 대 넘게 팔렸고 전체 해외 판매 비중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아토3 가격이 관건인데 앞서 일본과 호주에서는 4,400만 원에 출시됐어요. 예. 4,400만 원, 이 가격에 팔아도 현대차의 아이오닉5나 기아의 EV6 등과 비교해서 500만 원 이상 저렴한데 예. 이보다 더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보면 고성능 배터리가 들어간 국산차는 저가 배터리가 탑재된 외산차보다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거든요. 예. 보조금을
보조금을 적용했을 때 가격을 보면 국산차와 비아디가 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돼요. 이렇다 보니까 비아디가 좀 더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앞으로 나올 가격이 더 파격적일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딱 지금 들어봤었을 때는 가격이 아주 엄청 싸다 이런 느낌은 안 드네요. 네. 우리가 가끔 중국 홈페이지 이커머스 같은 데서 물건 살 때는 진짜 이 가격에 이 물건이 이런 물건들 꽤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생각보다 어떻게 파장이 클까요? 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이 침체 상황에서 한국에서 비아디가 승부를 내려면 보조금 적용 이후의 가격이 최소한 3천만 원대 후반까지는 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호주나 일본에 출시된 가격 4,400만 원에서 보조금을 한 300만 원 가량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200에서 300만 원은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차에 관심은 있지만 가격 때문에 선택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앞자리가 4가 아니라 3으로만 바뀌어도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예. 또 국산차보다 외제차가 다 그렇지만 부품 수급이 어렵고 AS도 더 복잡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갑을 열려면 한 이 정도의 가격 경쟁력은 갖춰야 한다는 시각이 많고요. 가격이 3천만 원대로 내려오면 아이 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마트에 예. 가거나 쓰는 세컨카 수요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가격 인하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비아디는 새해 들어서 중국에서 300만 원 가까이 차값을 낮췄고 독일에서도 15%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에 내놓을지가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군요. 비아디가 이번에 한국 진출이 처음인 겁니까? 네, 비아디가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인 건 전기 승용차고요. 한국 진출 자체가 처음은 아니에요. 예. 앞서 한국에서 전기 버스와 전기 트럭을 선보였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매일 타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비아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해 비아디의 전기버스 한국 판매량이 330대로 1년 전보다 275%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기버스 한 대 가격이 보통 한 3억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네. 비아디의 제품이 1억 원 가량 저렴하다고 해요. 가격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적어도 전기버스 분야에서는 한국 침투가 좀 중국산 제품이 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비아디뿐만이 아니라 중국산의 전기버스 자체가 지금 현재 한국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겼다고 하네요. 네, 버스 점유율을 40% 넘겼다고 하니까 이거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 같은데 1억 원이나 싸니까 어찌 보면 네.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비아디가 선보인 전기 트럭도 마찬가지로 잘 팔렸나요? 전기 트럭은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비아디는 지난해 4월에 한국 시장에 전기 트럭 T4K를 선보였는데요. 예. 연간 판매 목표치가 3,000대였는데 실제로 판매된 수가 213대입니다. 하루에 한 대도 못 판 거예요. 저조한 판매량의 원인으로는 바로 가격 경쟁력이 꼽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쓰는 차량 포터가 있잖아요. 네. 국산 포터 일렉트릭보다 200만 원을 더 비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 물론 T4K가 국산 차량보다 주행거리나 성능이 더 우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이 국산보다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 기대감이나 경계감이 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아직 한국에서는 비아디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버스나 트럭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면도 있지만 원래는 이 회사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네, 비아디는 자동차 회사 겸 배터리 회사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판매 1위이자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CATL에 이어서 2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전기차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도 만들고 배터리 셀도 만들면서 자급자족을 하는 회사죠.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각각 파트에서 가격을 낮출 요인이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인데요. 비아디는 국책연구소에서 비철 분야를 연구하던 연구원이 90년대에 설립한 회사예요. 처음에는 휴대폰 배터리를 시작을 하다가 네.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결심을 했지만 당시에는 중국 정부에서 자동차 인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망해가는 내연기관차를 하나 인수를 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2008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보였는데 마침 2009년부터 중국 정부가 전기차 시장을 키운다면서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었습니다. 예.
2009년부터 14년 동안 비아디가 받은 보조금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때문에 비아디의 성공의 8알에는 중국 정부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올 정도입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받아서 성장했던 비아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내수 중심의 회사였던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비아디 입지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비아디의 지난해 생산량이 300만 대인데 이 중에서 해외 수출은 24만 대로 아직 수치상으로는 8%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성장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난해 해외에서 판매된 24만 대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2%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또 비아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년 수출을 50% 이상 늘려서 2030년에는 해외에서만 150만 대를 팔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예.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브라질부터 헝가리,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와 경쟁을 하면서 입지를 넓히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회사였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인규 기자님. 네. 오늘은 안락사와 경제를 한번 엮어서 생각해보자 이런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아마 이런 주제를 생각하신 배경이 최근에 있었던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의 안락사 얘기 때문이시겠죠? 네, 뉴스 챙겨보시는 분들은 기사 읽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덜란드 전 총리가 안락사를 택했다는 드리스 판 아우트라는 분인데 이번에 이분이 안락사 택했다는 게 외신부터 우리나라 뉴스까지 장식을 했습니다. 예. 구글 보면요.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국가별, 일별, 급상승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월요일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했던 검색어가 이 바로 네덜란드 총리 부부였어요. 손흥민 선수나 이 같은 날 이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던 황선우 선수 검색량 10배 정도 됐거든요. 예. 이 사람의 선택이 우리 사회도 생각해 볼 지점을 좀 던졌기 때문일 거예요. 음. 일단 네덜란드 전 총리는요. 혼자 안락사를 택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내분과 같은 날 떠나는 동반 안락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외신을 비롯한 매체 관심을 좀 끌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분의 이력을 보면 독실한 가톨릭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평생을 가톨릭 교인으로 지냈고 예. 기독민주당 지도자까지 지냈습니다. 이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분들은 보통 존엄사라든가 안락사 이 선택이 금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안락사를 택했다는 게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조명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덜란드는 원래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안 되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통계상 네덜란드가 연간 사망자의 8% 정도가 안락사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많습니다. 2001년 정도 도입한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연간 한 8,700명 정도 된다 하고요. 의사가 입회를 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이 적극적 방식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적극적 안락사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 네덜란드 총리 내외 같은 경우도 뇌졸중 같은 이 회복이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건들 보면은 견디기 불가능한 지속적인 고통의 증명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에 동의하기 위한 의사가 적어도 2명 이상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예.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런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 안 됩니다. 예. 다만 연명 치료는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을 때 항암제를 맞지 않거나 혈액 투석을 거부하는 등 뭐 이 정도 수준의 연명 의료 중단은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제 주변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슬슬 우리나라도 안락사에 대한 입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도 많이 느껴집니다. 뭐 기사 밑에 있던 댓글을 봐도 네. 또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제 우리들도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 최근 조사들 추세를 보면은 말씀이 맞습니다. 2021년 기준에 서울대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응답자의 76% 이상이 안락사 그리고 이제 조력 자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 기점으로 5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했던 같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만이 찬성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성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금 점차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흐름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제가 궁금한 건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 어떻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답을 좀 해보려면 예.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화, 경제 상황 다 엮여 있는 건데 노인 빈곤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락사라는 문제가 성급하게 던져진다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질문을 한번 다시 구체화를 시켜보고 예. 경제라는 관점에서 요 문제를 천천히 보다 보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 이슈 때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었죠. 예, 우리나라 예. 노인 빈곤율 되게 높은 나라라고. 예.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OECD 통계 따져봐도 노인 빈곤율로는 1등이에요. 2020년 기준에 66세 이상 어르신 10분 가운데 4분은 빈곤한 노인들이고 이분들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30만 원 정도가 채 안 됩니다. 예. 여기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나라들은 아까 그 유럽 사례처럼 개인주의가 많다기보다는 집단주의가 아직은 조금 더 우세한 나라죠. 그래서 예. 이런 여건을 고려를 해보면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라는 것이 온전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우리가 안락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제가 질문은 그렇게 드렸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락사라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역시 교수님 잘 짚어주셨는데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지난주에 우리나라 개봉한 영화 중에 플랜 7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일본 영화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까운 미래의 일본에서 플랜 7호라는 정책이 통과가 돼요. 예.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도록 어떤 식으로 일본이라는 사회가 한 사람을 압박하는지도 네.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네. 이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손주들을 생각하면은 신청을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영화가 일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본 얘기네요. 얘기 같지 않죠. 예, 예. 맞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병 이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살 권리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생길 가능성이 아까 저희가 말했던 노인 빈곤율을 생각하면 다른 국가보다 우리가 조금 높은 구조가 있으니 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잘 고쳐 나가는 게 어쩌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순서이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앞서 화두는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안락사 얘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우리나라 가난한 노인 문제까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안락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은 왜 이렇게 높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또 노인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 그리고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연금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인에 대한 문제,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큰 얘기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OECD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아직도 꽤 빈약한 나라입니다. 예.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아직 성숙 중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초고령 노인 아마 75세 이상일 건데 초고령 노인의 연금 수급액이 아주 적다라는 대목이 보고서에 있는데 요거는 국민연금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연금 자체가 정착된 지 아직 20년 정도뿐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20년 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 공적연금 제도 이런 게 독일에서는 1889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늦은 거고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시기가 1999년 4월부터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이로 뭐 70대, 80대 되신 분들 가운데는 연금을 못 넣는 분들이 계시군요. 그런 문제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70대, 80대 분들은 연금 자체를 아예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넣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추세가 국민연금
덜 받자라는 논의를 조금씩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게 앞으로도 더 걱정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국민연금 덜 받자는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노인 빈곤율 개선하기 위해서 연금을 늘린다 이것도 좀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 지금 낮아도 너무 낮은 출생률 보이고 있는 사회 구조나 또 이거와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기대 수명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83세 넘었을 겁니다. 기대 수명이. 아마 호주랑 우리나라, 일본 정도가 최상일 텐데 예. 분명히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날수록 연금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만 많아질 수 있는 구조 또 하나 문제인데 네. 이거를 정말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정말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이 정부가 내일부터 2주 동안 국민 10,000명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를 걸 겁니다. 18세 이상 대상으로. 어떤 전화인가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요. 예. 10,000명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참여할 시민 대표단을 선정을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이 대표단에 들어가시게 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중요한 일 맡게 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했던 얘기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단순히 연금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어떤 시스템 문제, 그거 더 나아가서 가치 판단 문제까지 결부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네요.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조금 더 가이드를 주는 그런 모습도 좀 기대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김주영 두 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숏폼에 망가진 지성을 깨우고 싶다면 타락한 두뇌의 찬물 샤워를. 아 차가워. 3월 2일 토요일 낮 2시 몰입박사 서울대 황농문 교수와 함께 신청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2월 12일부터 2주일 동안 딱 한 분씩만 모십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거인들의 어깨 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카운트의 신기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지난 방송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6명 가운데 월가의 영웅들 시리즈 총 6권짜리 도서 세트를 오늘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청취자 2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하겠습니다. 도서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8001번으로 샵 8001번으로 손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손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신기주 대표님은 구독 가입하셨죠? 당연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봄이에요. 네. 예. 자, 오늘 투자의 대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샘나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임스 사이먼스. 맞아요. 예. 네, 짐 사이먼스 네. 정확한 이름일 텐데 퀀트 투자의 아버지죠. 네. 그러니까 보통 퀀트 투자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름부터 퀀터터티브 투자인데 양적 투자잖아요. 예. 양적 완화 많이 들어봤는데 양적 투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말이 질적 투자예요. 퀄리티 투자. 그러니까 질적 투자라고 하는 건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분석하는 거죠. 예. 이 기업 뭐 정말 실적이 좋은지, CEO 누군지 뭐 이런 거 전문가 우리 많이 다뤄봤잖아요. 예. 워런 버핏, 찰리 멍거, 리루 뭐 다 질적 투자자들입니다. 반면에 퀀터테티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양적 정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업의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 매수 매도 변동, 뭐 옛날에 1년 전 이날에는 주가가 높았나 낮았나 이런 거 보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정보가요 의미 없어. 무질서해. 혼돈 그 자체야. 그러니까 시장의 질서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짐 사이먼스 이후에요 퀀트 투자가 딱 등장하고 나서 예. 이런 양적 정보 안에도 질서가 있어. 이런 거 알아낸 겁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했냐면 적군들이 왜 잠수함 보면
그 바다 안에 소음이 있는데 그 예. 안에서 핀 소리 하나 탁 보고 예. 아 저쪽에 적 잠수함이 있다 알아내는 경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죠. 보셨을 텐데 예. 이게 바로 그 신호를 포착해내는 건데 유령 포착이라고도 흔히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군사 얘기를 좀 했는데 짐 사이먼스가 퀀트 투자의 시작의 아이디어를 바로 군사 오퍼레이션 작전에서 얻었거든요. 아. 1960년대에 그 국가안보국 있죠. NSA 미국에서 그 안에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암호 해독 또는 소나 이런 걸 한 거예요. 거기서 이른바 유령 추적 작전에 참여했는데 오퍼레이션 고스트 헌팅 어디 보시다.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캐리어스 안에서 어떤 신호를 포착해내는 것을 연구했고요. 예. 이거를 투자로 연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헤지펀드 들어보셨을 분도 있으실 텐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인데 그럼요. 이 회사가 30년 동안 연평균 66%. 네, 이 기간 동안 S&P 수익률의 1000배고요. 야. 네, 그래서 2021년이긴 한데요. 자산 기준이 1000억 달러 돌파했는데 110조 원 넘어갔어요. 예. 이게요. 더 이상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늘리려면 더 늘릴 수 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만 받을래였고 네. 짐 사이먼스는 이제 현역에선 2010년에 은퇴했는데 은퇴한 해 연봉이 이것도 이래서 유명하죠. 부러워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3조 352억 원. 네. 은퇴 직전에 연봉이 네, 연봉이요. 3조 원. 네, 연봉이요, 연봉. 이게 평생 번 돈도 아니고 연봉이라니 참. 그러니까 다들 그 식당 질보다 양이죠. 네. 아마 많은 분들 짐 사이먼 이분이 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놀라운 수익률도 기록했고 본인의 마지막 연봉도 이렇게 3조 원 가까이 받았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입니까? 네, 38년생이고요. 유대인이에요. 보스턴에 있는 제화 공장장 아들인데 네. 그런데 수학 천재였어요. 예. 네, 수학 천재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 잘 푸는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만 뛰어났고 나머지는 사실 약간 너드에 가까운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실력을 갖고 MIT에 입학했는데 당연히 조기 졸업을 합니다. 예. 20살에. 당연한 거죠. 당연히. 네. 그런데 수학만 좋아했던 게 아니고요. 이분이 그 사업하고 투자도 좋아하고 친구도 사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너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실 너드이긴 한데 네. 하나에만 몰두하는데 그 몰두한 게 계속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예, 뭐 예. 그런 류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대륙횡단을 동서로 하기도 하고 좀 약간 호방하면 남북으로 하잖아요. 야, 너무 호방하다.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가겠다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예. 안 가고 그 콜롬비아 보고타에 딱 멈춘 거예요. 예.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네. 벽돌 공장을 만들어 사업을 합니다. 굉장히 한 가지 일보다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있지만 이 사람의 영원한 애정은 수학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돌아와갖고 그 UC 버클리 대학원 수학과 박사 과정에 들어간 다음에 결혼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에 눈을 뜨는데 네. 결혼 축의금 딱 받아. 네. 이거 갖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신혼여행 신혼여행비 장려하는. 근데 이걸로 콩에 투자를 해요. 콩이요? 대두라고 하죠. 대두 현물 투자를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게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콩 시장에 나가갖고 콩 하나하나씩 세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혼탁한 콩의 어떤 그 혼돈 속에서 네. 숫자를 세갖고 질서 찾아내는 게 너무 행복했던 아름답고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 왜 음악 좋아하는 분들하고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 있잖아요. 질서를 찾아내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걸 좋아해서 천재였으니까 63년도 그러니까 정말 약관으로 치면 20살 좀 안 됐을 때 네. 20대 중반이었죠. 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 네. 야, 뭐 흔한 천재 스토리. 흔한 천재 스토리.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뭐 정년까지 가실 수 있었던 분이 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교수가 재미없다고 그만두는 거예요. 예. 교수가 재미없어요? 글쎄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재미없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거의 너무 공부원료들이 많았는지 예. 여길 그만두고 1년 만에 국가안보국 산하 국방분석연구소에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해독 부서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해요. 1960년대니까 컴퓨터가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없을 때였는데 네. 이때 IBM 컴퓨터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빅데이터라는 게 익숙하잖아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계산이 안 돼. 이거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해결이 안 돼. 인데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얼뜬 무의미해 보이는 케이오스 안에서도 질서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낸 거죠.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도 있다는 걸 계속 발견하니까 아 그러면 시장 안에도 있지 않을까? 시장 안에 엄청난 숫자와 어떤 트레이딩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퀀터티브 정보들이 네. 그런 정보들을 갖고 인간은 그냥 육감하고 경험으로 투자하는데 트레이딩 기계 만들어 갖고 투자하면 어떨까? 요걸 딱 생각해내는 거예요. 나라 지키라고 갔더니 예. 나라 안 지키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갖고 왔죠. 사실 요거 때문이었는지 어디 인터뷰 하나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잘립니다. 왜요? 예, 당시에 베트남 전쟁 때였는데 예. 베트남전 반대하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 그것도 밉살이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사유가 하나 생긴 게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하고 기자한테 물었더니 이 양반이 너무 솔직하게 수학 문제 풀어요. 아, 근무 테만 얘기를 맞아요.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잘려요. 나중에 짐 사이먼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에서 한 번쯤 해고 당하는 것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진정으로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돼. 네. 두 번째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때부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그런데요. 철저하게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습관이 듭니다. 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보안이 강한 회사로 맞아요. 유명하거든요. 네. 어쨌든 천재여서 이렇게 잘리고 나서도 68년도 몇 년 있다가 이제 뉴욕 주립대의 대학 교수가 되거든요. 예. 수학과 학과장이 되는데 그때가 30세고요. 예. 그때부터 70년대는 수학자로 삽니다. 저는 뭐 수학 잘 모르니까 천 사이먼스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예. 이게 맞냐면 미분 기하학이래요. 네. 근데 어제 이거 갖고 노벨상에 해당되는 베벌렌상도 받고 예. 이렇게 하면 수학자로 쭉 갈 수 있었는데 또 78년도에 41세 때 교수가 재미없다고 두 번째 교수직을 버려요. 네. 교수 재미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교수직을 버리니까 짐 사이먼스 아버님이 너 이러다가 진짜 정말 유령 되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게도 심지어는 시장에서 유령 추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걸 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짐 사이먼이 왔고 왜 친구 사귀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사귄 친구 1명, 그리고 뉴욕 주립대에서 사귄 친구 1명, 2명을 데려다가 네. 자기 회사에 딱 꽂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레너드 바움하고 제임스 X라는 인물인데 예. 그 X 아닙니다. 네, 이 두 인물이 천재였는데 두 인물하고 함께 말하자면 수학 패턴 안에서 그 시장 패턴 안에서 어떤 수학적 질서 찾아내는 도전을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이런 천재들 3명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이런 경우 대부분 이 3명의 천재들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매우 정확합니다. 10년 동안 3명이서 사실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레너드 바움은요 수학 천재예요. 예. 그런데 수학 모형 계산은 잘해. 그런데 투자 이거 갖고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투자 알고리즘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나는 그냥 수학 문제만 풀래 뭐 이런 예. 거고요. 또 제임스 X라는 또 다른 수학 천재는 프로그램 투자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 사이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헤매니까 왜 41세 때 종신 교수직을 버리고 투자 업계에 뛰어들었다가 50세 될 때까지 회사 계속 말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는데도 이분은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1988년도 거의 50세가 다 됐을 때 메달리온 펀드라고 하는 퀀트 펀드 만듭니다. 메달리온 네. 펀드 아시죠? 네, 그럼요. 아주 유명하죠. 정말 이 퀀트 펀드는 전설이잖아요. 그럼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한다는 그거. 근데 88년도에 딱 이게 등장했는데 재밌는 게 이 메달리온 펀드의 이름을 지은 게 짐 사이먼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제임스 X라고 하는 이 다른 수학 천재였는데 네. 이 메달리온이 뭐냐면 수학 학회에서 받은 메달을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 그 메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건 또 학자들 간에 그런 건 있겠죠. 프라이드겠죠. 예, 예. 특히 그 수학 안에서의 그 그럼요. 메달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겠지만 예. 그러나 그거 갖고 만든 펀드의 수익률이 더 경이로운 거예요. 높았나요? 메달리온 펀드가 지금은 30년 동안 60% 수익률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망해요. 처음엔 1년 동안 수익률이 25%가 납니다. 예. 4분의 1이 날아간 거죠. 야, 손실이 상당히 큰데요. 근데 이거를 갖고 짐 사이먼스가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짐 사이먼스 돈으로 했기 때문에 예. 10년 나 50이야. 나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공장장 사장님이었어도 이건 힘들어. 대학 교수도 때려쳤어. 이러는데 근데 제임스 X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음. 우리 CEO한테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내 고집을 부리니까 제임스 X하고 붙어요. 예. 결국은 제임스 X 말 안 듣고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짐 사이먼스가. 여기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대요. 짐 사이먼스 얘기는. 그런데 먼 미래는 불가능해. 가까울수록 더 정확하게 예측해. 예. 1시간 뒤 미래 가능, 5분 뒤 미래도 가능, 1분 뒤 미래도 가능, 1초 뒤 미래도 가능. 그러니까 단기 예측은 가능하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초 단기 예측을 하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짐 사이먼스의 가설이었고 예. 제임스 X는 아니다. 더 먼 미래도 예측할 수 있어. 우리 모델을 갖고 이렇게 그 갈등을 하다가 짐 사이먼스가 제임스 X 대신에 다른 파트너를 만납니다. 이게 이제 L1 벌컴프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컴퓨터 활용해 갖고 시장의 어떤 가격 변동을 갖고 예측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면 어떤 그 기술적 혁신이라는 게 항상 나만 생각하는 법은 없잖아요. 없죠. 그 동시대에 다 비슷한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냐 또는 누가 그 아이디어 끝까지 밀어붙이냐인데 그렇죠. 엘 벌컴프하고 짐 사이먼스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엘번 벌컴프하고 같이 짐 사이먼스가 메달리온 펀드 분석해서 단기 전략도 아니고 초단기 전략을 써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작은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 사이에서 스프레드라고 하죠. 예. 투자를 하고 대신에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갖고 그 스프레드가 작아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만드는 거죠. 네. 그 전략을 쓰는데 에런 벌컴프는 그래서 일주일도 길다. 하루도 길어요. 그럼 얼마나 보유해? 1시간. 1시간.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1초에서 0.5초 보유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스프레시 투자라고 하는 게 퀀트 투자인데 그거를 이제 L1 벌컴프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90년대부터 수익률이 확 돌아요. 메달리언이. 그래갖고 수익률이 1년 만에 56%가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짐 사이먼스 자기가 하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 단점을 고쳤고 제임스 X는 자신이 하고 있는 걸 믿고 있었는데 너무 확신이 가득한 나머지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에런 벌컴프는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로 초단기 투자를 했잖아요. 예. 수익이 좀 나니까 예. 돈을 빼고 나가버려요.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럼 남은 건 결국 짐 사이먼만 남은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생각들을 했는데 예. 마지막에 라스트 맨 스탠딩은 짐 사이먼스였던 거예요. 10년 동안 나 홀로 올인한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끈기잖아요. 사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분야에서 그렇게 계속 버틴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유령 사냥이 된다고 주장하고 네. 10년 만에 했는데 또 망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다 동업자가 떠나갔는데 네. 이제 왜 보통 투자가 손실했다가 회복되면 바로 돈 털잖아. 예. 나머지 다 털었는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혼자 유령 사냥을 업그레이드하고 20년 걸린 거예요. 예. 짐 사이먼이 그런 면에서 천재 수학자이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끈기를 갖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인데 예. 그중에서 특히나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합니다. 본인은 펀드 매니저로서는 둔재라고 얘기해요. 예.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도 대신에 수학은 천재야. 대신에 어떤 수학 천재들하고 대중적 시장을 연결시키는 능력은 나한테 있어. 그래서 그걸 갖고 만드는 회사가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인데 예. 이렇게 파트너들이 떠나고 본인만 남았을 때 이때부터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팅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막 이름은 어려운데 그냥 우리 회사는 기술 회사야. 투자 회사 아닙니다. 기술을 갖고 시장의 어떤 추세를 추종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요. 정말 업계 안에 있는 훌륭한 수학자들 다 모시는 거죠. 네. 보통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트레이더들을 모시는데 이 회사는 물리학자, 수학자, 통계학자 이런 분들 모신 게 예. 하이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팅 그룹이고요. 거기서 이제 발견해내는 게 이런 추세가 원자재, 채권, 주식 이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장에도 다 통용된다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네만 알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그걸 투자에 어떤 이용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 변수가요. 제가 이게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알아보니까 굉장히 미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의 변동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예. 수천만 가지가 일어나는 거고 그 미세한 변동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미세한 변수를 믹스해 갖고 말하자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만의 자기만의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주식이 올라, 채권이 내려, 날씨가 좋고
송경재 오늘 방송했네? 그럼 그것도 변수예요. 예. 그리고 그럼 이걸 샀다가 저걸 팔아.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믹스하는 거고요. 예.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알고리즘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제까지. 날씨가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 오. 이게 사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과학적으로 예. 실제로 날씨가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는 알고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입증했다고 발표했어요. 예. 대신에 이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도 무조건 오르는 건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건 아니지만 예. 날씨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초단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날씨가 좋아? 장 오픈했을 때 한 5분 정도 먹고 빠질까? 이렇게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알고리즘 투자를 하는지는 비밀이죠. 예. 왜냐하면 이 비밀인 이유가 매우 중요한데요.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누군가는 시장을 합리적으로 질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야 그런 시장 변동이 어떤 추세를 이루는 거고 그러면 그 추세를 보고 베껴갖고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그 추세만 갖고 기계적으로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결국 질적 분석을 한 결과들의 종합이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네. 거군요. 결국 시장이 존재해야만 퀀트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퀀트 투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남 생각하는 거 초스피드로 모방하는 거에 가까운 건데 네. 그런데 그 모방 자체도 누군가가 모두가 모방해 버리면 그러면 그렇네. 모방을 낳게 되면 합리적 투자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이런 자기의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비밀이기도 하지만 시장 전체가 이런 퀀트 투자, 추세 투자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사실상 이 의미가 퀀트 투자가 없어지네요.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재미있는 건데 한 번 입사하면 다시는 다른 금융회사 입사가 불가능한 조항이 그게 있어요. 뭐 서약을 쓰나 보죠. 네, 저 있는데 도장을 예. 확 찍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약되잖아요. 예. 대신에 보상이 엄청 커요. 어, 어떤 게 있냐면 급여의 4분의 1이 메달리온 펀드에 투자됩니다. 저절로요. 네. 30년 동안 60%. 야.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퇴사 또 4년 동안 보증금으로 묶여 있게 되긴 하는데 네. 대신에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있는 곳이 월가가 아니고요. 흔히 뉴욕의 맨하탄 얘기하잖아요. 근데 뉴욕 아시는 분들은 롱 아일랜드라고 있죠. 부촌이죠. 부촌. 네. 이게 부촌이 된 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때문인 거예요. 일부가 있는 거죠. 원래 네. 부촌이었지만 예, 예. 뭐냐면 여기에 본사를 위치해 놓고 여기 옆에 다 집을 지어줘요. 대저택을. 와. 여기다 살 수 있게 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최상의 복지. 세상에. 네, 원래 롱아일랜드가 부자 동네고 예. 월가 부자들, 월가 그 금융사 CEO들도 여기서 헬기를 출퇴근하는 분들도 꽤 예, 있거든요. 근데 여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여기에 집 짓고 학교 짓고 완벽한 복지를 해줍니다. 대신에 이거 다른 입사 회사에 못 한번 가는 하면, 거죠. 예, 아니 이게 못 가는 게 아니라 입사하면 퇴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해서 회사 기밀을 갖고 다른 회사를 창업하려는 시도가 2003년도에 있었어요. 아. 그게 러시아 수학자들이었는데 예. 러시아 수학자들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요 알고리즘하고 시스템을 베껴갖고 예. 월가에 가갖고 투자받아갖고 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지리한 법정 싸움을 벌였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이 분석의 단위가 네. 억 단위가 아니고 조 단위 데이터를 매일매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거의 오픈 AI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거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 노하우가 필요했기 때문에 베끼지 못하는 걸 베끼려고 했던 거죠. 예. 결국은 메달리온 펀드하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이겼고요. 네. 지금 거의 퀀트 투자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고정 수수료만 5%고요. 와. 성과 나요. 돈 벌면 44% 가져갑니다. 수수료로. 그러니까 수수료는 세네요. 돈 벌면 절반을 가져가요. 음. 근데 절대 잃을 일이 없다로 유명한 거죠. 마치 그거 같네. 나는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가. 뭐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이 짐 사이먼스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투자자라기보다는 이제 수학자로서 활동하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생 철학이 나와요. 그 투자 철학이기도 할 텐데 자녀가 5명 있습니다. 네. 근데 그 5명 중에 딸은 자폐예요. 장남은 96년도에 자동차 사고로 죽고요. 아유. 차남은 2003년도에 발리에서 수영하다 익사해요.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나 그렇죠. 보네요. 근데 짐 사이먼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한테 왜냐고 묻지 않는데요. 왜? 1 더하기 1이 2인 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한 어떤 시장의 변화는 자연의 법칙과 유사하고 네. 그런 수학은
왜라고 묻지 않는 거죠. 네. 보통 투자자들은 왜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가 늦어지지만 짐 사이먼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배운 투자자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자신의 역량을 활용해서 돈 번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도 평가하고 싶네요. 네, 많이 번 사람이다. 예, 네.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 네덜란드 총리 노부부의 일화를 소개해드려서 선곡해봤습니다. 오늘 책 선물은 휴대폰 끝자리 7773번, 0135번 두 분에게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송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또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